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생명체와 주변 환경 상호작용이라는 헤딩 아래서 뭐몇 가지 좀 주요한 사안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생명의 계층적 구성이라고 하는 이 hierarchical organization of life라고 해서 어, 생명체를 이루는 모든 이 전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체계가 사실은 층층시하 이렇게 하부에서 조금 더 높은 상부 조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일종의 어떤 계층을 형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관찰인데, 그건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되는 것이고, 일단 세포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부터 세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세포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이것이 단세포가 됐든 뭐 군체 세포, 이건 다세포는 아닙니다. 군체 세포라고만 하는 됐든 간에 이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가 결합을 해서 분자를 이루고, 그 분자들 중에서 이제 고분자 물질들을 만들고, 예, 특히 그 유기 고분자 물질들이 여기 있는 대표적으로 핵산과 뉴클리오티드가 이제 뭐 핵산을 이루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세포를 이룬 다음에 그 세포들이 이제 여기서 보통 다른 일반적인 생물 다른 일반 생물학 교과서에서는 이 조직 기관계가 좀 더 이제 부각이 돼서 나오는데, 이 그림은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자, 세포가 바로 요 점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조직 기관계라고 하는 이들이 점점 상부 조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조직 단계인데, 그들을 이루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듯이 세포 분화를 통해서 이것을 구현을 하는 것이고, 다세포 생물로서 이 개체는 이 조직 기관계라는 요 계통을 거쳐가지고서, 다시 말하면 단세포 생물은 조직 기관계의 구성 단계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뭔지 그냥 쑥 지나갑니다. 뭐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조직 대충 알잖아요. 뭐지? 그 위에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기능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그들이 꼭 장소적으로 같이 밀접하게 붙어 있을 이유는 필요는 없으나 기관계라고 해서, 사실 일반 생물학 이가 바로 이는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계들의 이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는 게 주된 일반 생물학 2의 내용이에서, 뭐 순환계라든가, 뭐서 혈관 안에 있는 뭐 적혈구 세포, 그다음에 면역계 같은 걸 보면, 그다음에 신경계, 소화계, 뭐 내분비계, 뭐 해서 그런 기관계만 이렇게 살펴보다가도 사실 한 학기 다 훅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반 생물학 2의 주된 내용이 됐었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개체를 하나 이루는 데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러한, 특히 이런 계층적인 생명체의 계층적인 구성체 중에서 특히 요 세 가지 조직, 기관계 요 세 개는 단세포 생물로서는 불행하게도 이것을 한 번도 누려볼 수가 없는 그런 구성 단계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조직, 기관계라는 것은 일단은 여러 세포들이, 다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그룹을 형성을 해야만이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세포 생물 세균이라든가, 원핵세포인 세균이라든가, 또는 진핵세포라도 효모라든가 따위의 이런 단세포 생명체들은 요 조직 기관계가 없다, 못한다 하고 싶어도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개체 수준을 넘어서서도 이 생명체 계층적인 구성 조직은 또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개체들이 모이는데 그 모인 개체들이 일종의 같은 종이라면은 동종들의 개체들만을 놓고는 우리는 population 영어로 개체군 영어로 한국말로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제 이 장소에서 하나의 종만이 그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런 생명체들의 집합은 군집의 형태로,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들이 서로 섞여서 같이 더불어서 살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거기에다가 그곳에 비생명적인 무생물적인 환경 요인들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정점에 있는 그 모든 생태계들을 지구 위에서 다 아우르는 가장 큰 그러한 생태계 전체를 바이오스피어에서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그래서 군집에 대한 개체군, 특정 지역에서 가는 정의와 그다음에 군집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와 생태계, 그다음에 생물권, 뭐 그런 것들은 정의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 이런 식의 방식의 탑다운 방식의 구성 조직을 우리는 hierarchical organization, 생명체에서 이것이 역시 발견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이 계층적 조직을 구성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생명체는 장발적 특성이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특성을 표출을 하게 됩니다. 창발적 특성이라고 해서 emergent proper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화면으로 이것을 캐릭터라이제이션하는 하나의 문구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를 딱 묘사하고서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체에 대한 어떤 특성 자체가 원래 산술적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1을 5개를 다 더하면 5가 돼야 되는데, 이 5이라고 하는 어떤 양을 구성을 하는 각각의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다 산술적으로 합한 것보다 그 전체가 훨씬 더 큰 그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소리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조금만 기다려요. 자, 이 상발적 특성이 왜 생명체에서 언급이 되느냐 하면은, 생명의 각 계층 단계를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특히 세포에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티슈, 그 또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 올겐을 이루고 해서 그 계층을 이렇게 올라가서 볼 때, 갑자기 그 윗단계에서, 그 밑에 단계에서는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특성이 윗단계에서 나타나 버린다는 얘기죠. 아주 쉽게 언제나 항상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뇌에서, 뇌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들의 집합체일 뿐인데, 기관으로서 뇌라는 것은 신경세포와 그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신경조직들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하나의 기관인데,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신경세포에 대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뇌라고 하는 기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뜬금없는 이제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지. 뇌에서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지능이라든가 인텔리전스, 어떤 감성, 사랑, 미움, 뭐 분노와 미움은 똑같은 얘기구나. 시기하고 미움은 약간 다르니까 좋다. 뭐 이러한 특성들이 신경세포들을 아무리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아무리 두드려봐도 거기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특성인데, 왜 별것도 아닌 그냥 신경세포들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딱 이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뿐인데, 갑자기 왜 뇌라는 것을 형성하고 나면 뇌에서는 그 전까지는 전혀 우리가 상상 또는 뭐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특성들이 생겨나느냐는 것이 이제 일종의 창발적 특성의 그러한 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 그것에 대한 사실 이러한 멍청한 생각, 그걸 또 한번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세포에서 그 식물세포에서 광합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광합성을 하는 기관은 엽록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엽록체를 분리해. 엽록체 내 그 지들이 뭐 있간디 하고서 엽록체를 분해해서 해체해서 엽록체 안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을 구성원들을 시험관 안에다가 전부 다 함유를 했어. 자, 이걸 들고 그 시험관을 들고 빛 아래 가서 자 광합성을 할 것이야. 여기서 광합성에 의해서 이 포도당이 여기 만들어질 것이야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바보 같은 놈하고 비웃지 않겠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뭐 뜬금없이 장발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엽록체의 경우에 예를 들어도 장발성의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면은 컴포넌트를 좀 다 꺼내가지고서 하나하나의 엽록체 안에 있는 모든 작은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지 하는 것에서 다 이해를 했어. 나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그들을 모아놔가지고서 그들을 어떤 특별한 방식의 그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냥 시험관에다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이 돼서 엽록체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들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빛에 반응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광합성 반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무조건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전부 다 여기에 모았으니까 될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장발성이네. 그래,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표출. 이 창발적 특성이라는 것은 또 재밌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 생물학 책에서 이 1장에서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성을 얘기할 때 이 창발성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 국한되어 있는 어떤 고유한 성질은 절대 아니고 어디서나 나타나는 것이 창발성인데, 예를 듭시다. 그래서 공학 같은 데에서도 창발성의 예는 얼마든지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거라지, 차고의 예를 또 드는데, 차고에다가 자전거를 분해를 해가지고서 누군가가 자전거의 모든 부품을 분해를 해서 차고 바닥에다가 쫙 늘어놨다고 칩시다. 자알못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차고 안에 들어가서 그 자전거 부품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게 뭔지를 도대체 알게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전거를 조립 좀 해본 자전거 미케닉이 오면은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고 우다다다다다 그 부품들을 전부 조립을 해서 금방 타고 날아갈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날아간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달려갈 수 있는 자전거가 완성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그거 보고서 뭐라고 유레카 창발성 그래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창발성, 생물학에서 창발성을 논의한다는 얘기는 물론 이해가 되는 것이긴 하나, 그러니까 이 생명체의 모든 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위에 단계 하이어라키 글을 보면은 전혀 그 전에 이해를 가늠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특성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막 창발성이니 뭐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만, 절대 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나중에 이제 일정의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창발성을 시스템 생명학이라의 태동과 결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예정이지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는 창발성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될 생물학에서 창발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과학자로서 생물학자로서 얼마나 우리가 생물학에 대해서 모르고 있느냐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전부 다 알고 있다면은 창발성 얘기가 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이것이 이제 흔히 인터넷에서 창발적 특성을 치면 이 그림이 딱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뭐 이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뭐 여러 가지 테피스트리라 그러나 지문을 가지고 작은 요 천조각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각각의 생명체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부품들의 어떠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한 귀결로 어떤 기능이 결과가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복수의 서로 얼터너티브한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만 보고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지 뭐. 심지어 현 단계 수준의 인공지능조차도 이것만 보고서 어떻게 그거를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예측을 하려고 하다가 예측이 안 되고 갑자기 이상한 게 나오면 창발성 그러고 놀랄 게 아니라 네가 아직 그 단계에 그 경지에 오르지 못한 너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것이. 자, 여기서 이제 생명체가 첫 시간에 얼핏 도표로서 언급을 했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하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이제 이것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네가 자가 영양 생물이냐 아니면 종속 영양 생물이냐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살펴본 것이고 그랬을 때 일단 그러니까 빼박켄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팩트는 모든 생명체는 영양분이라고 하는 음식의 형태로 음식을 먹는 이유는 영양분을 공급. 그 영양분의 이제 기능이 뭐냐? 영양분은 그러니까 에너지 빼먹는 재료가 영양분인 것이죠. 영양분을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자가 영양 생물은 외부에서 영양분을 직접적으로 굳이 공급을 받을 필요는 없이 자기가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아서 자체 내에서 영양분을 만드는 원재료만을 수집을 해서 안에서 영양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재질을 가지고 있으나 어쨌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사작용을 유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때 여기서 대사작용을 다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사작용이 무슨 얘기지? 간단히 언급을 했듯이 대사작용의 정의는 생명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을 대사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사작용은 두 개의 큰 서로 다른 그룹으로 그 성질에 따라서 하나는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방식의 대사작용과 또 하나는 그 정반대 방향의 동화작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이란 영어로 catabolic reaction 또는 그냥 catabolis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해, 고분자 물질, 훨씬 복잡하다는 얘기죠. 훨씬 더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을 파괴를 해서 분해, 저분자 물질, 그보다 훨씬 단순한 저분자 물질의 컴포넌트들로 분해를 하는 방식의 화학 반응은 전부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화작용을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원래 그 고분자 물질에 간직되어 있던 그 에너지들이 외부로 파괴 과정에서 에너지로 방출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반응이라고 해서 이것을 발열 반응, 한국말로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영어로는 이것을 exergonic rea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화작용과 항상 수반이 되는 하나의 현상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또 한 가지 방식은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가 성질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반응은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 상태에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발생을,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건 발생을 하게 돼 있는 그런 반응들을 이제 이화작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왜 어떤 화학 반응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반응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건 엔트로피에, 그 반응이 결과로,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 결과로 엔트로피 자체가 그 반응을 이제 참여했던 그 물질들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우리가 최소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거거든요.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증가하나? 만약 그게 증가하는 귀결이 나온다면 그 반응은 일어날 거. 가만히 내버려도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자발적 반응이란 얘기죠. 그래서 엔트로피와 자발적인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자발적이냐. 이것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의거한 것인데, 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리네. 자꾸 소리 좀 어떻게. 그러니까 thermodynamics라고 하는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에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한말로 그냥 직역이 되는 요것에 의하면은 모든 우주의 화학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이 증가하거나 또는 최소한 감소하지 않는 그대로 있는 상태로 계속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는 것이니까 자연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은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니까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 파란 구슬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의 분자라고 씁시다. 움직일 수 있는. 자, 이렇게 움직이는 분자가 하나의 일정한 특정한 공간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용기라고 가정을 하고, 두 가지 상대적인 상황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공간만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질서정연하게 있는 것과, 중구난방으로 자기들끼리 자유자재로 막 하고 돌아다니는, 이렇게 이쪽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아주 잘 정돈된 형태를 우리는 엔트로피 값이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엔트로피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조건의 어떤 상태의 무질서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개판 오준전으로 지금 어지러져 있느냐. 그럼 그것은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훨씬 더 잘 정돈이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낮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슬도 좋고 어떤 물질을 이런 용기 안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서 가만히 기다려주면서 관찰을 했을 때 이들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들의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거와 A와 B 둘 중에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관찰을 했을 때 어느 상황이 훨씬 더 많은 확률로 관찰이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지금 엔트로피가 높은, 소위 말하는 그런 상태가 최소한 처음에 이렇게
이런 상태로 놓았다 하더라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계속 높은 엔트로피의 상태로 변화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일종의 이 우주에서는 모든 만물은 엔트로피가 높은 방향으로 지금 모든 자신의 화학 반응이 됐든 뭐가 됐든 상태가 됐든 것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다분히 이론적이면서도 경험적인 사실도 측면에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엔트로피에 관한 것을 이제 상상을 한다면은 트럭을 타고 가면서 트럭을 계속 타고 갑니다. 가면서 그 트럭 위에 쌓여 있는 벽돌을 이제 딱 정지를 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정지를 한 다음에 바닥에다 던져요. 바닥에다 던질 때 이 둘 중에 A와 B 어떤 형태로 그 던진 벽돌들이 쌓여지게 될지를 한번 생각하면 확률적으로 어디가 더 확률이 높습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마치 피라미드 쌓이듯이 쌓이는 것과 아주 개판 오분도로 그냥 늘어져 있게 되는 것과 당연히 B 쪽이 이것이 엔트로피가 훨씬 더 높은 상태이죠. 훨씬 더 무질서하니까.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는 것 자체도 이 반응 전의 물질과 반응 후의 물질들의 그런 상대적인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 봤을 때 반응 후의 물질들의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계산이 나온다면 이 반응은 무조건 이건 자발적으로 아마 일어날 반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왜 세포를 무기화학 물질로부터 유기 고분자 물질들로 완전히 정교하게 조직 구성이 된 세포를 저절로 만든다는 것이 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이 진화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끈을 하는 상황인지가 여기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자연적으로.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면 절대 안 일어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한 방법이 있다 그랬죠. 뭔가를 주면 되지. 그래서 뭔가를 준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벽돌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로 변환한다는 얘기는 지금 엔트로피를 낮춘다는 얘기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가서 일을 해서 이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엔트로피가 훨씬 높은 상태를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로 변환을 시키고자 한다면 가능은 하나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는 화학 반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화작용. 아주 잘 정돈되어 있는 복잡하게 정돈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무질서한 상태를 하나의 부품으로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 이게 이쪽 방향이 이게 이화작용이니까 그러면 이 이화작용의 결말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자발적인 반응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있던 간직되어 있던 에너지가 분해가 되면서 방출이 될 것이고 그러한 일련의 그런 성질들이 전부 거기에 다 같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화작용의 특성을 일일이 하나하나를 외울 필요가 없겠다라는 얘기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다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도출이 가능한 그런 성질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정반대 방향의 화학 반응인 동화작용은 또 이제 그 반대 방향의 상황만 언제나 설정하면은 다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반대로 저분자 물질로부터 고분자 물질을 합성을 하는 당연히 이제는 그럼 그 비자발적 반응이겠네 하고 하는 것이 상상이 오겠죠. Anabolic reaction 또는 anabolism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흡열 반응 또는 엔도고닉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인 반응인 것이고 왜? 엔트로피가 감소할 테니까 반응의 끝에. 그래서 생명체에서 왜 대사작용이 필요한지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분명히 생명체는 어떤 특정한 정교한 구성체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에너지를 거기다 주입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반할 수가 없는 하나의 그 자연 법칙이 물리 법칙이 또 하나 있고 그것은 열역학 제1법칙인 것이죠. 정신이 없미안해. 3시, 4시가 다 가까이 있는데 몽롱해서 일법칙이요. 열역학 제1법칙은 뭐냐면은 살짝 언급을 했지만 이전에 어떤 에너지를 네가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다.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다. 또는 소멸되지 못한다. 다만 현재 있는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에너지의 총량 자체가 변하지 않는데 다만 그 에너지의 어떤 형태만이 변할 뿐이다. 그래서 네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어떤 다른 물질로부터 그 에너지를 이렇게 도출을 해내서 그것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갑자기 갑자기 없던 에너지를 만들어서 또 그 있던 에너지를 이제 소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열역학 제1법칙이거든요. 열역학 제2법칙과 마찬가지로 제1법칙 역시 그 누구도 그것을 위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는 외부에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받기 위해서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고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 섭취한 영양분을 파괴해서 그러니까 이화작용에 의해서 파괴해서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동화작용이라든가 또는 세포의 다양한 또 다른 이제 에너지 이 주입이 필요한 그 소위 말하는 다양한 일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서머리가 세포에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이제 이화작용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물론 손실도 있죠. 열로서 열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캐타볼릭 리액션을 발열 반응이라고 에너지가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물리적인 측면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열은 일을 할 수 없는 좀 쓸모가 없는 형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손실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어떤 측면에서 듣는 사람이 좀 이상할 열로 전기기관차도 열로 물 대표서 전기기관차도 지금 돌리던 시절이 있는데 뭐 하는 소리야 도대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어쨌든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합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화작용들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고분자 물질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제 유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물학에서 실제적인 대표적인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예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을 하면은 이들이 이렇게 전용이 돼서 분해가 될 일단 포도당을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분해 이게 바로 유기호흡이라는 얘기죠. 미토콘드리아 있는 조건에서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이산화탄소와 그다음에 물이 발생하면서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 안에서 배출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것은 이화작용이니까 이화작용에서 나온 에너지 그것을 가지고 ATP라는 것을 만드는데 여기다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반대 방향의 이 동화작용은 물론 종속 영양생물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이제 광합성 같은 것을 하는 이 자가 영양생물에서만 가능한 이런 반응이지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간단한 무기물로부터 출발해서 이런 복잡한 유기 고분자 물질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 형태로 이 광합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유기호흡을 세포의 유기호흡을 그러한 대표적인 이 이화작용의 그런 반응으로서 이 일반 생물학 시간에 어떤 하나의 큰 독립적인 챕터를 다 할애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반대로 식물에서 일어나는 이 광합성을 하나의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하나로서 배우기 위해서 한 챕터에서 광합성을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생명체에서 모든 생명체에서 범용으로 쓰이고 있는 이 ATP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이 ATP의 분자 구조식인데 자세한 것은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구조는 나중에 이제 핵산을 공부할 때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ATP가 무엇의 약자냐 하면은 아데노신 트라이파스페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세 개의 인산이 있고 트라이파스페이트 이쪽이 일종의 뉴클리오티드 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ATP라고 하는 것은 핵산, RNA 핵산이죠. RNA 핵산을 만드는데 얼마든지 그 안에 그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뉴클리오티드의 일종이나 이것을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쓰느냐? 쉽게 얘기해서 가수분해라고 하는 가수분해라는 얘기는 물을 하나 집어넣으면서 뭔가를 자른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모든 실선으로 보이는 이것들이 일종의 특정한 종류의 화학 결합을 좀 나타내는 것인데 공유결합이라고. 근데 여기를 이걸 하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이것이 자른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보듯이 만약에 이 ATP를 이제 물을 넣어서 가수분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에 지금 세 개의 인산기가 있었던 요 중에서 인산기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이쪽 방향의 요 화학 반응 지금 인산기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가수분해에서 이거 동화 반응이니까 이화 반응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ATP와 지금 그 산물인, 그 결과의 가수분해 산물인 ADP를 놓고 볼 때 누가 더 복잡한 건지 고민하죠. ADP의 이름이 왜 ADP입니까? 트라이, 세 개로 있던 파스페이트가 더 이상 세 개가 아니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다이파스페이트가 돼서 ADP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산기가 하나가 없으니까 이쪽이 훨씬 더 단순한 물질이니까 복잡한 물질에서 단순한 물질로, 더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분해 과정을 거쳐온 것이니까 그러면 이거 이화작용이라는 거 알겠죠? 이화작용은 뭐 한다고? 항상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ATP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의 캐시, 에너지의 현금 무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ATP의 경우는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은 마치 이것이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처럼, 리차저블 배터리처럼 ADP의 형태로 있다가 ATP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안 돼,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ADP에서 ATP로 변환. 가능한데 다만 뭐가 필요해? 당연히 여기에 에너지가 이제는 주입이 돼야 되겠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이 에너지요. 어디서 왔을까? 음식에서. 영양분. 음식. 영양분을 분해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 에너지를 여기다 갖다가 대면 ADP로부터 ATP가 만들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관계로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이 ATP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그 ATP를 가지고 우리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ATP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이렇게 세포 안에서 물질을 수송한다든가 세포에 운동성을 제공한다든가 예를 들면 물질 수송에 관한 세포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수송 단백질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공급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것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이것도 역시 세포로의 여행 4장에서 볼 일이긴 하지만 세포 안에서 어떤 특별한 물질들을 장소 A에서 B로 옮길 때는 이 운동 단백질이라고 하는 특별한 긴 단백질, 세포 골격 단백질인데 그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운동 단백질들이 에너지를 사용을 ATP 가수 분해를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그 와중에 어떤 특정한 물질을 운송을 할 물질들을 옮겨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세포의 운동성 뿐만 아니라 신경 신호가 어떤 부위에서 어떤 한 신경 신호에서 다른 신경 말단으로 전달이 된다든가 할 때도 전부 다 이것이 ATP를 사용을 해야 되는 얘기고, 또 항상성 유지도 항상성이라고 하는 이제 항상성과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한 차이점을 첫 시간에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 거기에서도 항상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하는 것들. 자,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대사작용에 관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대사작용인 이화작용과 에너지 주입이 필요한 동화작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화 반응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화학 반응은 대사작용 중에서도 이 자발적으로 반응이 되는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일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은 모든 이화 반응은 어차피 자발적인 반응이니까 가만히 내버려도 그냥 발생을 할 것이고 언제나 항상 일어날 반응이 아닌가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3장인가 4장에 가서 볼 이유지만 거의 almost 100% 모든 대사작용은 그것이 심지어 이 자발적인 반응이라 하더라도 어떤 효소가 거기에 개입해서 촉매작용을 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수행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 포도당 이것이 유기호흡을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일단 그 과정에서 첫 단계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포도당이 3탄당짜리에 C3의 3탄당짜리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으로 분해가 되는 거, 당연히 분해가 되면서 훨씬 더 단순한 물질로 변화하니까 이거 이화 반응이면서 당연히 자발적 반응이겠죠. 그러나 우리 세포 안에서 만약 이 반응이 포도당이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단계의 산물로까지 분해되는 이런 간단한 반응, 자발적 반응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효소가 개입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반응이 끝까지 가게 내버려 두면은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한 5,000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효소가 여기에 개입이 되면 효소의 촉매작용을 받아서 이 반응을 수행하면은 100분의 1초 잘 확실히 그거는 그 시간을 가늠을 못하겠으나 그만큼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점이 바로 효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이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대사작용과 이제 그 대사작용과 결부되는 또 효소의 필요성과 그 기능은 이제 나중에 특별히 이제 챕터를 할애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시간이 또 조금 너무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기약을 해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만. 안녕.